난 외계인이고 나는 이 지구에 처음 왔고 어. 오늘 내가 외계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뭘까 하면서 되게 세상을 낯설게 보는 훈련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액수 가지고 비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가치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단위의 가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쪽 줄에 대한 고민이 상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최악은 네. 내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사야지 가 최악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이제 명리학 얘기도 하시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이 인문학, 철학, 명리학 뭐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순간내 프로그램에 참여해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쌓기까지 뭔가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뭔가 누군가 스승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우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2014년도쯤에 이지성 작가님 책 읽다가 인문학 되게 중요하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11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문학이라는 토대를 배우게 됐던 건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이 자기계발서의 대부분의 철학이 이런 사람한테 왔네라는 뿌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뿌리가 이제 뭐 러셀이라는 사람이나 니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계발에서 주장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죠, 당연히.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을수록 제 자신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책은 많이 알게 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주변에 좋은 스승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인큐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곳이었고 이게 이제 윤소정 선생님이라는 분이었고 너무 반했죠. 왜냐면 인문학이라는 서적을 책으로 읽는 거에 멈춘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저는 그 교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교육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인문학에 대한 책을 읽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체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뭐 영혼핵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뭐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 인생에서 하나씩 습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고 이걸 토대로 이제 기획도 짜보고 사람들하고 막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적용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인문학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문학 학원 하기 이전에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수익도 괜찮고. 근데 진짜 어떤 패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원을 안 하고 이제 나는 인문학으로 가겠다 해서 인문학 학원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 배웠던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전 정말 소름 돋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될수록 어머님들이 불안해하고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학원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성인들을 먼저 바꾸는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순간내비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당연히 학습하고 또 필사도 하고 이런 공부도 많이 했고 인문학 토론도 많이 했지만 실상 저를 바꿨던 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일상에 습관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니체 책을 듣다가 그래 조금 더 내가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거절당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한 30일 넘게 프로젝트로 훈련을 해보고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걸 느껴서 이상한 미션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난 외계인이고 나는 이 지구에 처음 왔고 오늘 내가 외계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뭘까 하면서 되게 세상을 낯설게 보는 훈련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훈련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되게 단단한 제 내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도 나오고 뭔가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확실히 근데 진짜 저도 예전에 해봤던 게 책을 저도 읽기만 해서는 막 머리만 커진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저 스스로 그냥 책대로 프로젝트라는 걸 해가지고 책에 있는 걸 무조건 한 가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되게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첫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당신이 지금 꿈꾸는 일을 10년 후로 미루냐, 지금 당장 왜 할 수 없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 꿈이 약간 어떤 제주도에 크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 아니고 약간 호텔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요가 프로그램이나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걸 같이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제 꿈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그분한테 바로 연락을 메일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걸 질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도 몰랐는데 70세가 넘으신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의 메일을 보고 되게 진정성을 느꼈고 그래서 한번 제주에 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도 지금도 직장인이지만 그때도 직장인이었는데 바로 그냥 연차 내고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그때 약간 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동경의 대상이고 그냥 진짜 매일 답장만 받아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제주도에 와서 갑자기 며칠 만에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약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가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될까?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던져나 보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게 딱 바뀌는 걸 느꼈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뭔가 시도도 하게 되고 그래 믿져요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이번에 사실 자유리님 인터뷰 같은 경우도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 너무 바쁜데 못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래 그냥 던져보자 이렇게 일단 하고 하니까 바로 지금 한 이틀 만에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리님을 만나는 것도 약간 꿈 같은데 약간 그렇게 돼서 저도 약간 책을 읽고 그렇게 뭔가를 해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행하는 거 그거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거. 맞아요. 보통은 이제 책을 읽는 것 그 자체로 집중을 하시는데 그 책에 사실 방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타이탄의 동물 같은 경우도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딱 그거 하나만 남긴 거죠. 왜 바로 못하냐? 바로 실행해봐라. 그래서 바로 했던 거고 내가 어떤 그 자기계발서를 읽었을 때 무슨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파다 보면은 결국엔 되게 예전에 그런 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한 거를 토대로 이제 조금 바뀐 버전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도 최근에 그런 걸 느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 시타르타라는 책을 읽고 그 이후에 이제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의 일생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와 너무 재밌다, 막 소름 돋는다, 막 이러면서 그 이해했을 때 통찰이. 네네네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나만 깨달은 건가 싶어서 막 찾아봤는데 예술도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고전이 약간 오마주가 돼서 다시 다른 버전으로 현대식 버전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오리지널을 알고 있으면은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원칙이라는 얘기를 되게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 원칙이라는 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게 하나의 옆에 있는 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 갔고 취업했고 집 샀고 이렇게 하나의 옆줄이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칙을 잡으면 그 원칙 안에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이 있으면 그 사이에 기회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왜 인문학을 공부하냐면 이 줄을 이렇게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날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C줄 안에 날줄을 만든다는 건 자기만의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른 선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과학이라고 예를 들면 물리학이 나왔는데 이 물리학에서 일어난 변화가 피카소에게 어떤 영향을 줬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왜 피카소의 그림이 나타났지? 이런 연결성들이 나오거든요. 이 연결성이 선을 긋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내 일상에 오는 거죠. 네.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단순히 나의 행동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 시대적인 어떤 반응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 AI 시대잖아요. 이 AI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AI가 다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선을 그어놓는 거죠. 프롬프트라고 하나요? 일종의 내가 선을 긋는 그 형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획의 힘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이 날줄에서 와요. 그리고 이 날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학문을 팠을 때 오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학문을 보고 그걸 세상과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어령 박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현 선생님도.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인생에 원칙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 루틴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건데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하나의 줄을 이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주는 힘은 상당하거든요. 이 힘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꿔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 줄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뭐 사야 되지? 뭐 돈은 얼마를 벌어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지금 내 나이 정도의 기준은 뭐지? 오죽했으면 네이버에 중위소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키워드가 아주 뜨거워요. 30대 평균 소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요. 나는 상위 몇 프로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 내가 날줄보다 C줄이 훨씬 더 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의심해보는 게 인문학인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인문학을 읽는다고 상위 몇 프로가 되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내가 데미안 읽는다고 내 소득이 올라가나? 맞아.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 네.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내가 상위 10%? 뭐 상위 30%?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이상의 어떤 목표와 내가 그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액수 가지고 비전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가치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단위의 가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쪽 줄에 대한 고민이 상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 줄을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뭐 검색하면 나오는 건 거의 이런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기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제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챗GPT랑 대화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쓰면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이제는 이 정보가 흔한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 GPT에 대한 활용도를 훨씬 더 많이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토대로 뭔가 재생산되면 그 콘텐츠의 어떤 질도 확연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진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네네. 뭔가 근데 막상 딱 그 시간에 놓여 있게 되면은 되게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돈이 안 나오고 뭔가 네. 아웃풋이 없는 느낌이니까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더 길게 가려면은 그런 게 근데 꼭 필연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의도적인 들긴 훈련이 해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아까 원칙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 채권, 주식, 뭐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투자에서도 중요한 게 원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에 있어서 원칙이나 혹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구나.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네. 이런 관세의 영향으로 하락장이 왔었는데 맞아요. 이때 다 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네네. 일단 주식 가격을 이렇게 정할 때요. 네. 저희가 이 가격에 대한 태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갑자기 문을 열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컵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1억인데 사라. 사시겠어요? 어떻게? 안 살 것 같은데. 안 사죠. 1억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마시다 만 건데 이게 1억이라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와서 이거 다 싣고 와서 10원인데 살래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10원? 싼데?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이 패러다임에 벗어나는 게 투자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정신 나간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전 주식이. 예를 들어 펄하는 개념이 있어요. 주식에는 기업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ROE라고 하는 생산으로 자기가 얼마나 매출을 내는지 현금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그 현금 흐름으로 주가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이 펄을 기준으로 이게 얼마야 라고 우리는 측정을 하고 이 주가 총액을 정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쉽게 설명하면 그 주가 총액을 정한 사람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라는 가격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이거 1억인데? 어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는 그 1억이라는 거에 진짜로 생각을 해요. 이거 1억이구나. 나도 사야지.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이 1억 5천이라고 하면 1억 5천인데? 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하나도 없다. 이 미치광이 시장의 반응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충동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주식시장의 가치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럼 내가 이 컵에 대한 가격을 500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정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10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500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10원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적정한 주식 가치가
500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억이라고 하면 살까요? 안 사죠. 당연히 안 사죠. 그럼 1,000원이면요? 안 사는 거예요. 800원이면 안 사는 거예요. 이게 5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전 죽어도 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가격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가치를 볼 수 있는 것만 투자를 해요. 당연히 한 주는 미리 사요.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네. 하지만 제가 돈을 많이 넣을 때는 이 시장이 적정한 가격이고 뭐 PBR의 기준이라든가 퍼의 기준이 어떻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이게 저만의 원칙이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도 뭐 퍼를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벤제민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자인데 네. 이분이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식 가격을 투자를 할 때 주식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없다. 하지만 너가 원칙을 가지고 그 주식 가격을 배분했을 때 그거를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을 비중을 5를 놨어요. 네. 그리고 채권을 뭐 3을 놓고 뭐 금이나 뭐 달러를 이렇게 비중을 놨어요. 그러면 그 비중을 놓고 그대로 매입을 하겠죠. 네.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지는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올라가는 상관관계가 다르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죠. 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유일한 대응이라는 거죠. 올라가는 걸 팔아서 싸진 걸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적정한 주식 가격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거에 시간을 쓸 수 없고 또 그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주식 가치의 변동을 이해하고 그 변동에 알맞게 대응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저는 투자를 할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반적인 흐름은 큰 흐름대로 맡겨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전 절대 예측 안 해요. 대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네네.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파란색은 팔아라. 빨간색은 사라. 이것만 엑셀 시트에 맞게 딱 설정해 놨어요. 그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트를 보고 사야 될 거, 팔아야 될 거만 체크를 해요. 그리고 어떠한 시장에 대한 예측 접근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인간은 오만해져요. 그래서 예측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경계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가치 투자자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이나 재무제표를 제대로 봐서 내가 측정했을 때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금액이 올 때까지 절대 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올 때는 정말 매수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팔지 않아요. 이것도 이 자산 배분의 비중에 맞게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100%가 있으면 저는 가치 투자를 한 10% 이렇게 두고 이 10% 내에서는 이런 투자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원칙이네요. 네. 저도 이거를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이제 맞아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리밸런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만 잘 지켜도 어느 정도 싼 거를 더 많이 매수할 수 있고 비싸졌을 땐 팔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거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장을 보다 보니까 미국 장을 들어갈까 봐 코인을 들어갈까 봐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딱 이거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그 믹사우드라고 요즘 그 아주 세계적인 투자자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네. 미국 주식 어때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방이 플러스 2%, 하방이 마이너스 2%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투자를 해도 별로 큰 재미는 볼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전통적인 6대4 포트폴리오 어때요? 주식을 6으로 사고 채권을 4로 사는. 그랬더니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추천하지 않냐면 자산 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자산 배분을 주식과 채권만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동시적으로 요즘 보고 있는 게 블랙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블랙캡이 미국에선 가장 큰 자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운영사에서 요즘 매입을 결정하고 사들이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자산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과거처럼 단순 구조로 해서는 예측되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전자산도
원자재라든가 금, 그리고 달러라는 상품들도 있죠. 이 달러도 꼭 달러 RP 같은 걸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초단기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매입하거나 좀 똑똑하신 분들은 IAU라는 금 ETF가 있어요. 이런 ETF를 매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요즘은 같이 움직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너무 강세라서 그래요. 다른 나라는 안 좋아. 근데 보통 달러와 금은 반대로 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IAU 같은 거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달러도 매입하면서 금도 같이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안전자산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요즘 이제 좀 세계적인 투자자분들이 권하는 포트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악은 네. 내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사야지. 가 최악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네, 그쵸. 이거는 정말 어려운 방법이고 한 주라도 사 모으셔서 시장을 보고 계시다가 이해되시죠? 네네.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때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이해를 하는 투자자와 네. 그냥 나는 안 사고 있다가 나 주식 떨어지면 그때 살 거야 라는 투자자는 전혀 다른 길. 맞아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뭔가 그때 가면은 훅 지나가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있다가 그냥 다시 올라가고 남들이 이제 다 올라간다고 하면서 갑자기 사고 싶고 약간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해주신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런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비율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완전히 변수예요. 얘는 그냥 따로 노는 그냥 도라이 오브 도라이. 이 건물을 사고 나서 저희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전체를 바라보는 모든 거에 애정이 사라졌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이미 이 시장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표정을 잘 보시면 거기에 되게 많은 해답이 있지 않나요? 네.